유산 강탈, 며느리의 소름 돋는 악행, 시어머니를 지워버린 악녀 며느리, 그 최후는 막장 고부 전쟁, 죽은 남편의 진짜 유언은 어머니는 유산 몫이 없습니다. 넥타이 핀 하나의 비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1월의 차가운 빗줄기가 장례식장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선영은 영정사진 아래 놓인 국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민수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지만 이선영은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저 사진은 회사 홍보실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함께했던 30년의 시간 속 민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저쪽으로 가주시겠습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장례 지도사가 손짓했습니다. 상주석이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들을 위한 안내 공간 뒤편 거의 구석이었습니다.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상주석에는 며느리 김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샤넬 상복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받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표정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재계 인사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누구도 이선영을 찾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병실을 지켰던 사람은 이선영이었습니다. 민수의 마른 손을 잡고 밤을 새웠던 사람도 이선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발인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빈 식장에서 이선영은 영정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진이었습니다. 어머님. 김서진은 작은 검은색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유품입니다. 어머님께 드리라고 하셨대요. 이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넥타이 핀 하나가 보였습니다. 은도금이 벗겨진 20년도 더 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어머님께 남은 건 그것뿐이에요. 회장님이 아끼시던 거라고 들었어요. 김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6개월의 간병이 수십 년간 쌓아온 추억이 고작 푼돈만도 못한 넥타이 핀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선영은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였습니다. 고마워. 이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3주 후 이선영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43층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김서진과 2명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이선영은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떨림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아가신 이민수 회장의 유산 분배건입니다. 회사 지분 62%는 김서진 상무에게, 부동산 자산은.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사 지분, 빌딩, 토지, 주식, 예금. 숫자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이선영의 이름은 단 한 번도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몫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는 김서진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김서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재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배분된 자녀 몫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30년을 함께. 법적 근거가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어머님. 김서진이 이선영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죠. 어머님의 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이선영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김서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회장의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외부인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30년의 헌신이 부정당했습니다. 6개월의 간병이 무시당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지워졌습니다. 이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곧게 섰습니다. 김서진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어머님.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이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올랐습니다. 슬픔은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뜨거운 불길 뿐이었습니다. 복수의 불길이었습니다. 이선영은 핸드백에서 그 낡은 넥타이 핀을 꺼냈습니다. 햇빛에 비쳐 바라보았습니다. 벗겨진 은도금 사이로 구리색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 도시는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의 눈빛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갔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선영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서진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의 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이선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고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선영은 무의식 중에 민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흔적이 가장 짙게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선영은 민수가 즐겨 앉던 가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의자는 주인의 몸에 맞게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영서적, 역사책, 시집들이 빼곡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펼치고 안경을 고쳐 쓰곤 했습니다. 이선영은 그 모습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뻗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만년필, 명함, 오래된 사진 몇 장,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선영은 무심코 책상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아래쪽 깊숙한 곳에 낡은 서류철이 비스듬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몸을 숙여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서류철을 펼치는 순간 이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민수의 필체가 있었습니다. 힘차고 굵은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는 듯 했습니다. 급하게 쓴 흔적이었습니다. 김서진이 나를 노망들었다며 선영이를 지켜달라. 이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선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위에 진한 빨간 펜으로 굵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난폭하게 몇 번이고 덧그어진 선이었습니다. 마치 그 존재를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이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철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민수 씨,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김서진이 민수를 정신적으로 압박했다는 것, 민수가 자신의 정신을 의심받았다는 것, 이선영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내가 몰랐어. 내가 보호했어야 했는데. 이선영은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6개월간 병상을 지켰지만 정작 남편이 겪었던 고통을 몰랐습니다. 김서진의 협박을, 정신적 학대를, 그 모든 것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선영은 서류철을 꼭 안았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김서진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다음 날 이선영은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민수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산분배회의에서는 김서진 편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이선영은 말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약이 되어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꼭 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고 이민수 회장의 부인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곧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박 변호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부인께서 왜? 변호사님과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회의실은 지난번보다 작았습니다. 창문이 없는 내부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선영은 가지고 온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셨으면 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민수의 메모를 읽었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서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증거입니다. 박 변호사는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이선영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회장님께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아시나요? 김서진 상무가 회장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셨나요? 부인, 회장님은 제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지운 겁니다. 회장님의 뜻을 왜곡하고 저를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이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마지막 6개월을 병상에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산 분배에서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박 변호사는 이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인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럼 왜 침묵하셨습니까? 회의에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서진 상무가 정식 상속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인, 이 일은 복잡합니다. 김상무는 이미 회사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재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박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서류철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전 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 남편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과한 욕심입니까? 도와주실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변호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이선영이 돌아보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 제가 좀 더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이선영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작은 불씨였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선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도움을 줄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클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메시지가 자신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지워진 이름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이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차갑게 맑았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그만큼 또렷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선영은 다시 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개인 집무실이었습니다. 책장 가득 법전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일어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께 사과드립니다. 이선영은 놀랐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회장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서진 상무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피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이를 부탁한다고, 김서진이 이상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저 노안으로 인한 착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입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이선영은 박 변호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최 고문이었습니다. 민수 회장의 재산 관리를 20년간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최 고문은 70대 중반의 노신사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집무실에 들어서며 이선영을 보자 깊게 인사했습니다. 부인, 오래간만입니다. 고문님 건강하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냅니다. 다만 최 고문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고문님, 회장님 말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 고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진 상무가 회장님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다며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회장님은 병환 중이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으니까요. 최 고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부인에 대한 험담도 퍼뜨렸습니다. 정신이 불안정하고 사치스럽다고, 회장님의 재산을 탕진하려 한다고. 이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사이 김서진은 그렇게 자신의 명예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최 고문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파일 안에는 진료 기록, 통화 녹취록, 이메일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김서진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회장님께서 강하게 반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 회장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최 고문은 이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회장님께서는 부인을 끝까지 지키려 하셨습니다. 이선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문님. 박 변호사는 다음 날 정법무사를 데려왔습니다. 유언 상속 분쟁 전문가였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인. 정법무사는 간결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언장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서명이 강요된 흔적이 있습니다. 필압이 불규칙하고 회장님의 평소 서명과 다릅니다.
그리고 증인 서명도 의심스럽습니다. 정 법무사는 확대된 서명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증인으로 기재된 2명, 한 명은 회사 경비원이고 한 명은 청소용역업체 직원입니다. 둘 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죠? 이해관계가 있거나 유언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2사람은 김서진 상무의 지시로 형식적으로 서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도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김 상무가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김서진의 악행은 생각보다 깊고 치밀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 법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 상무는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긴급 신청하면 이틀 안에 결정됩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사흘 후 법원의 재산 보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서진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부동산 처분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선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어머님? 김서진이었습니다. 이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다. 고작 몇 푼 때문에 이런 추한 싸움을 벌이시는 겁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김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어머님 과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선영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해봐라. 전 숨길 것이 없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할 사람은 너야, 김서진.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서진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선영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김서진의 발악은 오히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겨울 별자리였습니다. 민수 씨,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상무 측에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이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서진이 협상을 제안한다는 것은 그녀가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김서진은 교활했습니다. 협상도 또 다른 함정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선영은 민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넥타이 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고.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멈출 수 없다고. 이선영은 박 변호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없습니다. 진실만을 원합니다.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초청장이 도착한 것은 아침이었습니다. 이민수 회장 추모 재단 발대식. 금박으로 인쇄된 고급 용지였습니다.
이선영은 초청장을 들고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함정입니다, 부인. 김상무가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 마십시오. 또 모욕당하실 겁니다. 이선영은 초청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요. 가겠습니다. 부인,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 자리를 찾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발대식장은 서울 시내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환이 즐비했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선영이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선영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무대 위에 김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에 진주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단상 위에는 민수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서진이 이선영을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조롱의 미소였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영광입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이민수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표정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 유지를 받들어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서진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선영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발대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김서진 주위로 몰렸습니다. 상무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회장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이선영은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 같았습니다. 위선으로 가득한 무대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무엇을요? 김서진이 얼마나 치밀한지를요. 회장님 생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을 겁니다. 그때 박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김 비서입니다. 김서진 상무의 전 비서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로 오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증언이 있다고. 이선영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당장 가시죠.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비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김 상무가 알면. 걱정 마십시오. 여기는 안전합니다. 김 비서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선영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유언장 사본, 이메일 출력물,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장님의 유언장. 강요된 겁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상무가 회장님을 협박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다고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회장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저더러 증인으로 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김 비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이를 들먹였습니다. 5살입니다. 김상무는 말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이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서명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김 비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 나오셨습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보시던 그 눈빛. 김 비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부인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이선영은 김 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일주일 후 재단 이사장 임명 회의가 열렸습니다. 재단 이사 7명, 외부 감사 2명,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서진이 회의실 상석에 앉았습니다.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선영이 들어섰습니다. 박 변호사와 정 법무사가 함께였습니다. 김서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어머님, 초청받지 않으셨는데요. 재단 설립에 이의를 제기하러 왔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김서진이 비웃었습니다. 이의라니요? 어머님께는 아무 권리도 없으십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죠. 이선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이선영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진짜 유언입니다. 그리고 김서진 상무의 범죄 증거들입니다. 김서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여기 김 비서의 증언서가 있습니다. 김상무가 회장님께 유언장 서명을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김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최 고문의 진술서입니다. 김상무가 회장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증언입니다. 정 법무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김상무가 김 비서를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김서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선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에 잡힐 메모였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김서진이 나를 노망들었다며 선영이를 지켜달라. 이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에게 협박당하고 정신을 의심받고 사랑하는 아내가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이선영은 김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재산뿐 아니라 회장님의 존엄까지 짓밟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김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말이 끊겼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사장 임명은 보류되어야 합니다. 즉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 관계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서진은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섰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수 씨, 이제 조금 편히 쉬실 수 있겠지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선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목련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김서진의 몰락은 빨랐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 주요 일간지 일면에 그녀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재벌 며느리 유 원장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송 뉴스도 연일 보도했습니다.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서진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김서진의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직은 물론이고 회사 경영권도 잃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선영은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파멸을 보며 기뻐할 수는 없구나. 이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련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며칠 후 이선영은 다시 민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추억의 공간이었습니다.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한 권씩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수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책상 아래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넣었습니다. 민수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민수의 필체로 선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선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미안해요.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서진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알았지만 내가 너무 약했어요. 병이 들면서 더 무력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유언장을 남깁니다.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작성했어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내 모든 재산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따뜻함만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어요. 당신을 종신 공동 수탁자로 지명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영. 다음 생에서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민수 올림. 이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안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도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김서진이 조작한 유언장보다 훨씬 앞선 시기였습니다. 이선영 여사를 종신 공동 수탁자로 지명한다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민수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저를 지키셨군요. 이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온전해졌습니다. 명예도 신뢰도 사랑도 박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부인. 이것이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단 운영권이 부인께 넘어옵니다. 회사 지분도 재조정됩니다.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변호사님, 전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 그저 제 자리를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확인하셨지요? 네.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이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재단을 제대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뜻대로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6개월 후 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행사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선영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앞에는 2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 남편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분은 교육의 힘을 믿으셨습니다. 기회가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회를 통해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기회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선영은 한 명씩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젊은이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학생이 이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하실 거예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이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제 존재가 부정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죠. 하지만 이겨내셨네요.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요. 그게 뭔가요? 이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요.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저녁, 이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민수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목련 한 송이를 꽂았습니다. 민수 씨,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모두 희망에 가득 찬 아이들이었어요. 당신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사진 속 민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당신을 보내고 모든 것을 잃을 뻔하고,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의 사랑 덕분이에요. 이선영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슬프지 않아요. 당신이 제 곁에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어갈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선영은 창가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명예도, 존엄도, 평화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랑도. 김서진과의 싸움은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선영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기여였습니다. 이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목련 향기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민수의 향기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저를 믿어줘서. 이선영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의 새로운 삶도 함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